낚시는 끝이 없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낚시만 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다음에 그물로 하는 것도 뭐 이렇게 하는데 또 통발로 되어 있는 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계에 맞춰야 되고 그 손에 익혀야 되고 하니까 복잡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하나만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만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배도 또 키워야 되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또 기계가 또 붙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연한 복합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 다 못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니까 배도 복잡해지고 그런 식으로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빨리 배 어떤 작업하는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쨌든 자꾸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대로 하면 몸이 고단해서 못해요. 혼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그 찌간에 하는 것도 혼자서 그 계속 평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죠. 일종의 그 동선 정리를 해줘야 돼요. 네, 그 동선 정리도 해야 되고 물건 정리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동선 정리, 물건 정리가 집에 있는 가구 정리처럼 공간 여유가 있으면 되는데 배라는 건 닦고 정해져 있고 톤수 정해져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그 톤수에 맞는 마력이 딱 엔진 마력이 정해져가 있고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뭐 다양한 거 이렇게 다 수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다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양한 기계들을 배우기에 많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한 종류만 쓸 게 아니고 또 다른 종류를 바꿀 때 그게 뭐 분리도 되고 이동도 되고 이런 것도 다 감안해야 되니까 좀 쉽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보면 지금 꼴락지도 보면 대나무 갖고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는 이제 보면 대나무는 얼마든지 손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부착할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저걸 스텐으로 봉을 만든다면은 무게 그다음에 책으로 이렇게 또 교체해야 될 때 고장나서 이런 거 다 감안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편리하냐뿐 아니라 가격,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보관 이런 거 많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다양하게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이거 하나만 갖고는 그거 뭐 용도 쓰면 되지만 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를 하려고 할 때는 이걸 어디에 보관할 것이냐 나중에 이게 불편하지 않을 것인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기계가 다용도로 쓸 수 있으면서 또 필요할 경우에 뜯어내고 다른 걸 또 장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 우주에서 어떤 우주 개발할 때 보면 정말 아이디어를 많이 해서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종이접기 하는 그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우주에다가 처음에 발사할 때는 접힌 상태로 갔다가 우주에 갖고 다 펴도록 하는 것이 아이디어는 한국과 일본에 있는 종이접기 아이디어를 갖고 적용해갖고 했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꼭 배를 아는 사람뿐 아니라 이 작업이 어떤 작업이라는 것의 그 핵심을 파악하면서 다른 데서 썼던 걸 이렇게 갖다 넣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배 아는 사람이 해봤던 거는 거의 다 해봤어. 그걸 이런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방에서 뭐 설거지 할 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전혀 다른 컨셉으로 지금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으로 치면 요즘 정리 수납해주는 거 네. 그러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적 받아가지고 네. 집 다 드러내고 그렇게 안에 하는 있던 분들 그런 계시더라고요. 것처럼 배도 만약에 동선이나 물건이 제대로
뭔가 활용이 안 되는 거를 파악해서 아마 그런 분들 보시면 고칠 게 엄청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냥 바로 하는데 보시면, 자, 이거는 가시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낚싯대랑 이제 낚시줄을 걸어요. 낚시줄을. 그래가지고 끌고 다녀요. 재래식 방식인데, 고기가 물면은 이 고무줄이 이렇게 쫙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고기가 물었다는 게 확인이 돼요. 이홍현 선장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이 전통 어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물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낚시줄을 물에다 빠뜨려야 이제 고기가 물 거 아닙니까? 배 양옆에 매달린 배나무가 낚싯대 역할을 합니다. 이 대형 낚싯대로 가을 바다의 대물을 잡는답니다. 왔다. 낚싯줄을 내린 지 얼마 안 된 시간, 가을 진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참치, 새끼. 참치는 이빨이 꼭 손목 같아요, 손목. 이 손도 땅 경통 우할로 딱 물어보면은 탁탁 잘려버려요. 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다의 폭주족이라고도 불리는 삼치. 이제부터 겨울까지 제철이랍니다. 이렇게 잡힐 때 어때요? 아이고, 조그만 거는 재미도 없어. 큰건 물어야지. 많게는 하루 몇십 마리씩 잡히니 마을 어부들 삼치잡이에 열을 올립니다. 보이질 않자. 참치가 아주 약하게 걸리네. 참치가 어쩐다고요? 약하게 걸려. 나로 올라가 딱 부서져버려. 이왕 바다에 나왔으니 손맛 제대로 보고 싶은 선장님. 하지만 바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눈치입니다. 왜 이렇게 둘이만 거리세요? 아, 지금 낚시 줄을 거는 거예요. 자꾸 화야. 고기가 순간적으로 물기 때문에. 그러고 배하고 이제 가깝게 있을 때는 또 충돌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또 뒤에서 가기도 해야 되고 조심하는 게 많아요. 아주 머리가 신경이 다 있죠. 엄청나게. 바다에선 긴장 놓을 새 없습니다. 선장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았을까? 낚싯대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이제 큰 거 하나 물었습니다. 예. 네? 이제 큰 거 하나 물었어. 큰 거 물었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알아. 크게 물면 뭐가 느낌이 달라요? 네, 느낌이 다릅니다. 멀리서 봐도 힘이 만만치 않은 녀석. 뜰채까지 동원됐습니다. 이게 느낌이 이렇게 다릅니다. 느낌이. 이게 삼치입니다. 가까이 나오겠네. 70. 양은 그럭저럭이지만 묵직한 손맛을 보았으니 만족. 바다 생활 오래 하다 보니 바다가 주는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해졌답니다. 아, 이거 한지는 오래됐죠?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넉넉한 바다에서 살다 보니 마음도 넉넉해지는 걸까요? 소박한 즐거움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것들이 꼭 어업을 이렇게 촬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낭만이라고 사실 낭만스럽지는, 보는 사람은 낭만스럽지만 하는 사람은 그거 이제 생업으로 하는 거죠. 하면서 저기에 한 시간 자기 고단함이 묻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배를 타봤지만 배 타고 있는 것조차 버겁지 않습니까? 날씨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서 그걸 견디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안전도 챙겨야 되고, 또 배 충돌도 안 되게끔 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동시에 복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의 판단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밑바탕으로 습득해야 되고, 내가 견뎌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끌낚시고, 이제 채낚시가 지난번에 갈치 있었는데, 갈치도 이렇게 낚시 하나에 여러 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해놨을 때, 설명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한 거 하고, 실제로 이제 영상에 담겨 있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부분이 바로 와 닿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이거 거의 한 2분 정도 돼가는 건데, 앞에 보시면 그 씨앙카를 넣는 것부터 어떻게 넣고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낚시 채비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채비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집어등을 또 켜더라고요. 해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집어등을 켜서 7시부터 시작했는데 밤 9시쯤 됐을 때 제대로 이제 조업이 시작되면서 제대로 된 활동이 되다 보니까 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배가 타는 거죠. 시간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우리가 사실 촬영하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장비도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이 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선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는데요. 조업을 하는 사이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흔히 아는 탓과 생김새가 달라 보이는데요. 저것이 물 속에다가 조류 맞춰서 갈치를 잡기 위해서 집어넣는, 우리 한국말로는 물닷. 조류의 속도에 따라 그대로 배가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가는 거야. 저것이 아주 잘 펴져야 돼요.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갈치를 낳기 위해서는 배도 같이 흘러가야 하는데요. 낙하산 모양의 물돛이 배를 조류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이제 은갈치 잡이가 시작될 차례. 낚시할 때는 공연 쪽에서 되게 참여하시고. 자, 지금 태풍으로 인하여 지상이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 남해 남쪽 먼바다 지금 풍랑주의보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람을 많이 치면 산시한 이미지대로 해서 조기 철수가 가능하니까 유의하시고 낚시하십시오. 태풍의 영향으로 풍랑주의보가 예고된 상황.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의 갈치를 잡기 위해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서둘러 낚싯대를 설치하는데요. 오늘은 느낌이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많이 잡을수록 좋죠. 100마리 이상.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은 고기잡이를 나선 모든 이들의 바람이겠죠. 정정기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채비를 할 때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요. 못 모르고 막 서둘러서 그냥 성의 없이 해놓으면 고기 큰 거에 물면 줄도 풀어져 불고.
같은데 이게 저 식용 꽁치예요.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꽁치가 제일 비린내도 많이 나고 이 고기가 미끼 사슬로 제일 조활하게 해요. 갈치가. 은갈치 낚시는 하나의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이 달린 채낚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비늘과 몸통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은갈치를 낚기 위해서입니다. 불도 잘 켜주고 나온다 오늘. 이제 입질이 오길 기다려야 할 시간.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린 지 얼마 안 돼 신호가 왔습니다. 기다리던 갈치인가 했더니 갈치 낚시의 방해꾼 선치입니다. 실망한 것도 잠시 갈치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여기저기 갈치를 낚아 올리는 사람들. 이 녀석이 바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은갈치입니다. 그런데 정종기 씨의 낚싯대는 조용한데요. 이상이 생긴 모양입니다. 걸어버렸구만. 야, 같이. 아니야. 걸었어. 무언가 걸린 듯 낚싯대가 잔뜩 휘어진 상황. 걸었던 거 터져버렸네. 어메 삼치 때려버리는가 보다요. 제법 묵직한 크기를 자랑하는 삼치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삼치 힘을 버티지 못하고 끊어진 낚싯줄. 요걸 다 쳐버네. 기둥줄을 다 쳐버려. 요 줄을 요걸 잘라 먹어버렸잖아요. 대삼치가 대삼치 메타짜리가 물면 삼치가 저래 가져가. 기둥 줄을 쳐버렸어. 생전 열을 안 한데 내가 오늘 보니까 열을 경우에는 오늘 무지하게 물라고 그러는 거야. 좋게 생각을 해야 해. 갈치 낚싯대를 지금 넣어가지고 막 퍼물면 그럼 아침부터 오제. 뭐 늦게 넣고 빨리 넣고 필요 없어. 지금부터 한 마리 잡아봤자 딱 피딩이라 그러죠. 피크타임 오면 한 방이면 추월해 버리니까.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집어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낮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 머물다 밤이면 먹이를 찾아 갈치들이 올라오는 시간. 본격적인 갈치잡이가 시작됩니다. 자, 같이. 집어등이 켜지기 무섭게 걸려든 갈치. 제법 실한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사지급. 한 번 반응을 보이자 여기저기 낚여 올라오는 은갈치. 몸통부터 비늘까지 온통 은빛으로 반짝이는데요. 하지만 갈치 낚시의 정점이 되는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지금이 몇 시예요? 7시 5분. 오케이. 자,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해도 안 졌어. 그죠? 지금 갈치가 무는 시간은 원래 아니야. 오늘 썰물이 8시 반이니까 내가 봐서는 9시 정도부터 많이 물 거예요. 지금 한두 마리 잡는다든지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따가 바닥에다 깔아야지. 드디어 신호가 온 모양입니다. 물속에서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은갈치. 한 번에 여러 마리의 갈치가 줄줄이 엮여 올라오는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한 낚싯줄에 달린 12개의 바늘에 갈치들이 걸려든 모양인데요.
이렇게 채낚기로 잡은 갈치는 은색 비늘이 생생히 살아있어 은갈치라 불립니다. 바닥을 은빛으로 채워버린 갈치들. 줄줄이 낚이는 걸 보니 제철이 맞긴 한 모양입니다. 조금 있으면 더 잘 물어. 다시 한번 낚시줄을 던져놓기 무섭게 올라오는 갈치들. 고기가 올라와. 미끼를 끼워둔 바늘마다 빠짐없이 갈치들이 걸려들었습니다.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낚싯줄에 끌어올리는 손이 바빠지는데요. 한 번에 채낚기로 잡아올린 갈치의 수가 10마리. 다 물어봤다. 다 물어버려. 10마리가 다 물어버려. 다양한 크기의 갈치들. 상품성이 없는 작은 갈치도 쓸모가 있다는데요. 이게 고마운 것들이란 말이야. 이게 고마운 것들이야. 아, 이게 저 큰 갈치를 잡을 수 있는 미끼니까. 큰 걸 잡으려면 갈치를 익혀서 예. 작은 갈치는 큰 갈치를 잡는 좋은 미끼가 된답니다. 먼저 있는 갈치 꼬라지를 따고. 그래서 갈치를 썰어 넣는 거예요. 좀 더 씨알이 굵은 갈치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집어등이 켜진 배 주위로 갈치들이 모여 어군을 형성하지만 모두 미끼를 무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치라는 것은 습성이 처음에 입질은 팍 물어주진 않아요. 미끼를 조금 빈바늘 마우라를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다가 한 마리를 딱 물었다. 두세 받고 릴링을 해서 하면은 이게 도망가려고 막 나댈 거 아니에요. 이 갈치가 이게 전부 탐식성들이라. 그럼 나머지가 두세 마리가 달라들어서 물어요. 그럼 밑에가 집어가 돼 있잖아요. 그때 5마리, 8마리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그래요.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갈치잡이. 고기가 올라와. 오랜 시간 갈치잡이를 하며 터득한 그만의 노하우죠. 10,000원짜리. 크다. 15,000원짜리. 요거는 5,000원. 이것도 5,000원. 요거는 한 상자에 2만 원. 요건 2만 원. 오. 한 3만 원 하겠네. 아직 5만 원짜리는 안 올라왔죠. 어? 5만 원짜리. 아, 저거 2개 붙이면 5만 원이야. 사이즈 딱 보면 가격 나오세요. 어. 아, 이거 사이즈 좋네. 언니, 살이. 갈치는 손가락 개수로 크기를 가늠하는데요. 사지. 손가락이 5개면 5지. 손가락이 5개면 5지. 4개면 4지. 완전히 크기를 그렇게 돼요. 길이보다도 넓이. 손가락이 3개면 3지. 4개면 4지. 5개면 5지. 이렇게 보면 6지.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즈를 지금 사이즈는 큰 거보다도 한 4지, 3지 반에서 4지급이 제일 맛있는 사이즈. 정종기 씨가 줄줄이 갈치를 낚아 올리는 사이 별다른 성과가 없는 사람들. 이것도 좋은 자리예요. 여기도 좋은 네, 근데 안 잡혀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지금 상황에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렇게 나면 다 온 거지. 저 고기잡이가 항상 그 자리에 가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고 같은 배라도 이쪽은 오고 이쪽은 오고 우리 지난번에 나치 갔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산업 특히 배를 가지고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성당에 가고 점집에 가고 절에 가서 공을 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부러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 저 좁은 배잖아요. 그런데도 한쪽은 잡히고 한쪽은 안 잡히고. 그런데 분명히 이분은 예측을 하거든요. 9시 지나고 왕창 껐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어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근력면에 계시는 분은 그냥 운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괜찮은 자리인데 왜 안 될까? 아, 오늘 운이 없나 보다. 예? 이제 어떤 많은 정보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고 갖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거 없이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해갖고 낚이면 낚이고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알고 처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지역에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업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접 그걸 경영한다든지 그걸 가지고 시행업을 하지 않더라도 찾아오는 사람들 흥미가 있어야지. 낚시 내렸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기다려도 올라오지도 안 하고 왜 이렇지 하는데 답답 못 듣겠고 하면 다음에 안 오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보는 게 어떻겠냐 아니면은 밑줄을 바꿔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까지는 우리가 가 있어야 이것도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저분은 여수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여수죠. 소문난 분이니까. 사모님이 음식하시고 본인은 삼박자는 다르네요. 노래도 진짜 잘해요. 여수 나오나라고. 아 여수 나오고 도대체 뭐를 알고? 와 진짜. 바로 아시는 박달님 우리 와. 그러니까 어떤 제가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고 또 얘기 듣고 이렇게 양념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문어단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문어단지 만드는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돈이 얼마야? 그러니까 저게 얼마야 도대체 얼마짜리겠어요? 이거는 이제 문어를 이거는 지금 저희망으로 잡은 겁니다. 뭐 저희망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잡은 거고, 네. 이렇게 그게 아까 보면은 우리 저희망 데이터 나올 때 보면 문어도 있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에서 잡힌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잡으면 문어가 진이 빠지죠. 이렇게 그물에 막 쌓여갖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니까. 예. 그러나 한 마리 한 마리 탁탁 있는 지금 이 영상에 보면 한 마리 한 마리 탁 들어가서 자기 집에다 나오는 거는 상처가 없죠.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문어를 어떤 방식으로 잡는 것이냐, 그걸 어떤 방법으로 잡는 게 내가 편하냐 하는 부분들을 갖고 이게 한 5분 정도 되네요. 그럼 보시면 전라남도 여수의 신기항.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는 6월이면 마을에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옛날에는 이걸 5kg로 해서 밖으로 우리 세면 옆에서 집세기로 엮어서 우리 단지를 했거든요. 옛날 조상도 들으요. 조선시대부터 문어잡이용 어구로 쓰인 단지. 너무 길게 하지 마. 세개 현단지는 세개 준비해야 돼.
예전에는 사기 단지를 썼는데 잘 깨지고 위험해 요즘은 플라스틱 단지를 씁니다. 이제 시멘트를 넣어야 무거워갖고 이제 이게 물 안에 가라앉죠. 가벼운 단지를 시멘트로 묵직하게 채우는 작업. 이 상태로 일주일 정도 말려 사용합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항구로 하나둘 모이는 이들. 문어잡이 배의 선원들입니다. 출발하자. 부지런히 해보자.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바다로 나섭니다. 4시 반, 8시 도착하거든. 조업 장소까지는 1시간 반 거리. 일주일 전에 단지를 뿌려둔 어장입니다. 한번 올라가자. 부지런히 한번 들어가자. 어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찾으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조업. 양만기가 돌아가고 깊은 바닷속에 있던 단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4km나 되는 밧줄에 2.5m 간격으로 달려있는 단지. 양만기를 거쳐 2번의 롤러를 지나 선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옛날 방식대로 단지를 쓰다 보니 조업 과정이 복잡해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단지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굉음. 그 소리와 속도는 가히 위협적입니다. 그거 할 때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위험하니까. 단지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가지고 머리 터지는 형수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시멘트가 들어있는 단지의 무게는 대략 3.5kg. 돌덩이같이 단단한 단지를 올릴 때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문어. 조업을 시작한 지 한참 만의 모습을 드러내는 문어. 여수에서는 돌문어라 부르는 참문어입니다. 동해 쪽은 이제 대왕문어, 피문어라고 해갖고 문어가 크고 이쪽은 이제 돌문어라고 해서 문어가 좀 작아요. 여수 참문어의 크기는 보통 600g에서 3kg 사이. 거친 환경에서 살아 크기는 작지만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단지 문어잡이. 미끼 없이도 조업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미끼 값은 아낄 수 있지만 수확을 늘리려면 단지를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일거리가 그만큼 많습니다. 잡아올린 문어는 1박 2일의 조업 기간 동안 수조에 넣어 보관합니다. 몇 개가 돼요? 이게 한 1,700개, 1,800개 가까이 돼요. 4km의 줄 하나를 끌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어깨도 저는데 조금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파요. 단지가 모두 올라올 때까지 조업은 쉴 틈 없이 계속됩니다. 점거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잡아서 또 다시 넣고 그걸 또 다음에 가서 또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도 저기에 맞는 또 조업 방식 팀이 있어야 안 다치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저희 일이라는 게 사실은 팀원으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한 팀이 선정파면 한 4, 5명 되는 그럼 가치적인 이제 짜여서 해야 되는데 저 팀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러다 보면 부부끼리 하는 두 명 하는 꼴로 이제 바뀌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연안의 복합업들이 거의 한 2사람 정도 하는 사이즈로 축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사람들이 내 마음같이 같이 움직이지가 않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이제 회사 형태로 되려고 하면 보장이 되죠. 생계 보장이. 생계 보장이 되려고 하면 과연 이거로 2집, 3집, 4집이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2집, 3집, 4집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가지고 사실은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업을 해갖고 반나절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준비하고 쉬고 하면서도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럼 그런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업가 내지는 어종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너무 의시하는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그 가치에 맞게 우리 지금 요즘 오징어 사 먹으려면 비싼 것처럼 어떤 부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가치, 투자한 노력에 어느 정도 되고 현상 유지가 되기 위해서의 필요한 부분들,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가능해서 우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비싸니까 외국인 노동자 여기도 좀 보면은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체가 되면 저 사람들조차도 환천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익숙하려 하면 가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위험하고 다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도 서로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우리 요 산업으로 그다음에 생업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끝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있는 게 첨단은 여기서 봤을 때 첨단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 게 회전하는 그런 정도 얘는 없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런 다양한 기법들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좀 안전하고 편리하고 사용하기 쉽도록 해줘야 될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농업보다도 사실 여기 손을 더 많이 봐줘야 돼요. 예. 굉장히 고단한 작업을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극한 직업이라 왜 해놨겠습니까? 예. 쉽지 않은 걸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되는데 분야가 극한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빨리 개선이 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앞에까지는 이게 지금 실제로 낚시로 하는 것이 주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통발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통발이거든요. 배 어떤 경험이 별로 없어도 그냥 통발을 물에 던져놨다가 일주일 뒤에 가서 던져 올리면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도시에 계신 분들이 가장 어촌 와가지고 많이 시도하는 게 통발입니다. 그것만큼 통발에 관련된 부분은 다양한 것들 좀 어느 정도 잡힐 뿐 아니라 복잡하지가 않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둥근 형태, 사각 형태, 타원형, 아파트 형태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가장 자기 배에서 다루기 쉽고 그다음에 어획 성능도 좋고 내구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북쪽 분홍 샤워라는 게 바로 이제 동해안에서 나는 샤워들, 샤워방에 들어가는 샤워들이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런 샤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작은 통발 형태가 지금 저 영상에 나오는 건 쭉 봤는데 거의 없고 거기 보면은 좀 큰 것들이 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작은 형태거든요. 요거
해봐 45 같으면 이 정도 되겠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고 이 폭이 해봐야 70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여기 작은 거 그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쓰는 거는 지금 샤워 조업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는 샤워 조업하는데 그게 아니고 좀 큰 형태의 개통발 비슷한 형태를 지금 쓰는데 한번 보시면 샤워 보이시죠? 이런 샤워 한 3분 정도 돼서 이거는 뭐다 봐도 안 되겠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닷새 전 던져두었던 통발은 감감무소식. 슬슬 애가 타기 시작합니다. 이 문어가 진짜 귀하네요. 네, 아주 귀해요. 뭐 나올 때는 뭐 자주 나오는데 진짜로 없을 때는 진짜 아예 그냥 뭐 빈통발만 두드럽게. 그때 왔구나. 이 정도는 되죠. 이 정도는. 잠깐 빨리 해. 이것이 울릉도산 대문어. 이렇게 원래 이렇게. 우와. 이 정도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2kg? 네. 자루가. 이 정도면 기분 좋은 마숫거리. 여기는 왜 이렇게 코로가 많이 겼어요? 수심이 이제 깊은 하는 대왕문어. 창문어라 그래요. 동해 창문어. 피문어. 오, 이것도 뭐요? 피문어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왜 피문어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빨갛다고. 네. 창문어인데 색깔이 빨갛다고 피문어라고 그래요. 안 되겠다. 오늘따라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중짜죠, 중짜. 이 정도는 별로예요?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 정도면 몇 킬로짜리예요? 10kg 이상 되면 까만 자루에 담고 10kg 미만은 빨간 자루에 담고. 먹고 이거 먹었네. 꽤 튼실한 문어를 그냥 놔주는 선장님. 왜요? 죽은 거. 다른 큰 문어가 잡아먹은 거예요. 문어가 문어를 먹어요? 예. 잘 먹어요. 그래서 미끼로 작은 문어들은 다 통발 안에 그냥 놔둬요. 미끼 값이라도 아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 두 마리가 한 통발에 잡히는 건 드문 일이라는데요. 두 마리. 야, 한 마리 저거는 상하네. 한 마리 저거. 팔에 있어. 여기가 찍어야 돼. 무조건 찍어야 돼. 우와. 진짜 크네요. 그죠? 몇 킬로가 있어요? 요거 한 1kg. 1kg. 유황문어예요? 14kg. 덤으로 잡힌 성게는 허기진 속을 달래줄 주전부리. 이 성게인데 이건 알이 별로 없네요. 작은 거라 갖고. 이거 드시면 힘이 좀 나세요? 예, 간식으로 그냥 먹어요. 문어 칼 보셨어요? 녹이. 근데 작업하다 보면 녹났다는 느낌이 안 들고 흙이 진 것이 더 급하거든요. 목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애들 저걸 만약에 먹는다 하면 못 먹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쓰고 사용하고 말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걸러서 듣고 걸을 수 있는 그게 있으면서 봐야 됩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면 혹시 저렇게 사는가 보다. 저도 배를 타지만 저렇게 안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하고 칼이라는 것 자체가 배가 지금 우리 조직사람 안 움직거리면 칼을 그리가 되거든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저래 배가 한번 지쳐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분들은 이미 많이 익숙해가지고 이미 그런 걸 예측을 해서 배가 움직일 때는 저렇게 안 합니다. 좀 안정적일 때 저렇게 하는 거지. 근데 우리를 보는 사람은 마치 저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평상시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앞에까지는 좀 저렇게 이 배가 동시에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문어 통발을 넣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쉐어 통발을 넣은 게 또 있어. 그래서 쉐어 통발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요쯤에 가야 이제 나오는데, 요 가면 또 방금 본 이건 사각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었죠. 저거는 또 틀려요, 통발이.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네모의 문어 통발도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건 둥글게 되어 있는 통발을 또 작업하는 게 5분 이후에 가면 있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꿀맛 같은 휴식을 느껴봅니다. 문어 조업이 끝나자 먼 바다로 향하는 뱃머리. 덩달아 가판도 분주해집니다. 갑자기 이건 또 뭐예요? 새우를 잡으려면은 요 차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새우를 요 얹어가지고 선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우를 바구니에 담아야 됩니다. 수심이 거의 한 300m 가까이 지금 돼야지만 또 새우가 또 사니까 새우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울릉도에서는 문어잡이 배가 새우도 잡는다는데요. 쉽진 않답니다. 바다도 한같이 지형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골짜기 계곡진데 이런데 이제 많이 통발이 잘 떨어지면 새우가 많이 올라오고 이제 중간 중턱에 걸리면 또 그때도 새우가 없고. 귀한 만큼 조업량이 많지 않다는 독도새우. 그런데 새우의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이거 다 새우.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새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그냥 독도새우, 원래 독도새우라는 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독도 근처에서 잡으니까 얘가 이제 그냥 독도새우라고 그러는 거지. 얘가 이제 가시배새우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닭새우, 얘 이제 닭배슬처럼 이제 생겼다고 이제 그래서 닭새우. 얘가 일반적으로 이제 꽃새우. 이름처럼 예쁘네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도화새우. 예, 도화새우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새우깡 봉다리에 그려진 새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쉬워요. 새우 갖다 놔라, 새우 죽는다. 갈매기도 귀한 독도새우를 알아보는 것 같죠? 독도새우는 성질이 급해 빨리 죽기 때문에 잡은 즉시 종류별로 분류해 보관해야 한답니다. 이거는 통에 안 넣네요. 예? 통에 안 넣어요. 이거. 문어는 이제 그걸 다 먹어버리니까 통마개가 있고 새우는 밑에가 이렇게 달려 있어야지 계속 깔아 먹으니까 새우는 몸통이 작으니까 깔아 먹을 음식이 없으면 나가버려요. 그렇게 바다를 떠돈 지 12시간 남짓. 드디어 고단했던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저동. 예. 잡은 문어는 크기별로 나누어 무게를 달아
상인에게 넘기는데요. 이거 좀 더 올려서.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겠죠. 오늘 토탈 한 200kg 가까이. 네, 200kg. 수확량 200kg. 돈은 그냥 300만 원 정도. 먹다가 있는데 지금 800만 원. 개인다. 개인다. 800만 원, 1000만 원. 보통 3인 1조니까 개인다. 개인당 300만 원, 5천만 원. 그 앞으로는 빌값 빼고 거기 가게까지 그 함부로 얘기하는 빌값 빼고 경비 빼고. 교수님, 네. 그 문어 통발을 올릴 때는 양반기를 쓴다 그러잖아요. 양반기가 아니고 양성기인데 지금 거기에 있는 폭이 아까 양성기를 해갖고 하면은 이렇게 줄 이렇게 감아 좁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줄만 올리기 위한 건데 보통 줄만 올리는 건 양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도 같이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올라오고 아까 보면은 좀 톱이 쓰면서 이렇게 돼 있더라 아닙니까? 그거는 자망을 하게 되면 아까 그 통발 올릴 때 좀 이렇게 폭이 좀 이 휠이 좀 넓으면서 돼 있는데 그거는 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줄만 올라오려면 그 폭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이만큼 넓은 거는 뭐냐면 줄과 함께 그물도 올라올 때도 고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그거는 양만기 용도로 만들어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볼 때는 통발 올릴 때는 통발 가락 하나하고 요만한 것만 올라오니까 그건 그냥 양만기에다가 들어가지고 동시에 써서 아나운서가 말할 때도 양만기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엄격하게 하면은 줄만 올라가도 되는 상태니까 줄만 올라가서 폭 작게 하면은 양성기라 합니다. 네, 그래서 양만기라 하느냐 양성기라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무게는 보면 저거 지금 하는 건 양성인데 양만기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지금 아마 나레이션하는 원문고에는 그 자체가 원래 양만기로 아마 장비 자체가 달려놓으니까 양만기라고 그냥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물하고 같이 올라올 때는 양반기, 망하고 같이 올라온다 해서 예. 그물을 올릴 때는 양만기가 아니라 낚시 줄만 올릴 때는 양승기. 네, 줄 올릴 때는 양승. 조획기인데. 조획기. 네, 조획기는 조업을 하면서 밑에 있는 걸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제 조획이랑 조업한다 할 때 조업하고 획은 이제 가져온다는데 그래서 조획기라고 하는데 조획기라고 하면 이게 그물을 끌어올리는지 줄을 끌어올리는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따라 조획기 중에서도 그물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거는 양망, 그다음에 그물 아니고 다른 걸 끌어올릴 때는 양성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니까 조획기보다는 더 정밀하게 말하면 양성기, 양망기 보통 그렇게 하면 더 이제 서로 뜻이 명확해집니다. 혹시 그럼 값도 이렇게 닻을 올리는 거는 양욕이라고 합니다. 윈들러스. 예, 양욕이라고 영어 이름은 또 다릅니다. 윈들러스 해가지고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금처럼 이제 드디어 궁금증과 디테일한 부분으로 옮겨가 생기거든요. 아 이게 다 다르겠구나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활동하는 어선들은 그런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부대에 출항해갖고 다음 부두 갈 때까지 그냥 달리는 배들은 그런 어떤 작업의 어떤 그런 것들 적정, 그냥 물건 실을 때, 물건 내릴 때 이런 정도뿐인데 지금 조업을 하면서 바다에서 활동하는 배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용어가 용도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 사각형의 통발도 지고 문어용으로는 문어를 전부 다 보면은 찌가리를 잡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자기 배 형태에 맞도록 어느 것이 편하냐 문어는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로 문어를 잡는 거고 통발하는 사람은 통발로 문어를 잡기 위해서 또 하는 거고 그게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한 가지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냥 복합으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배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제한된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나는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어부를 써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리 짜 맞춰야 됩니다. 배가 털렁 나와 있다고 아무 데나 탁 사가지고 네, 지금부터 고기 잡겠다,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네. 하드 용도, 성능, 사이즈,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골라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나름대로 전 분야, 잘 되는 부분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하는 그 육체적인 활동에 비해서 습관적으로 물은 조금 덜 마시나요? 취향이야. 물을 글쎄요. 물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 물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부분들은 물을 먹는 거지. 바닷물은 안 먹습니다. 네, 바닷물 자체는 먹으면 오히려 더 갈증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바닷물은 절대로 먹지 않고. 근데 영상이나 뭘 볼 때 물을 많이 드시거나 그런 거. 예, 그게 없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땀 흘리고 하면 물은 당연히 먹습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보면 예. 제가 배를 오래 타본 것도 아니고 네. 기억에 착각하는 거지만 아침에 나가가지고 시작하면 물 먹을 시간이 들어올 때까지 물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 보면 물 먹고 뭐 한숨 돌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없고 작업하고 그 작업 끝나고 다른 작업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때 조금 앉아서 쉬다가 피고 예, 뭐 그다음에 또 가서 또 작업하고 뭐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는 뭐 잠을 좀 자거나 하는 거는 한국에서 출항해오고 갈 때는 그 정도 되지 올 때는 그 위판하기 위한 또 예, 상자 담고 뭐 하고 한다고 거의 시간은 없거든요. 물을 올리면 그 계속 올려와야 되는데 올라오다가 그물 수업해놓고 물 마시고 하면 시간 넘쳐. 어차피 그렇지. 일단 한 작업이 끝나야 돼. 일단 그물 오르게 하면 그걸 다 올려놓고 이제 뭐 커피를 마시고 시간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좀 이제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달프게 하는 작업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어선들 지금 보았다시피 수작업으로 해야 될 게 너무 많도록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계화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아이디어를 발휘해가지고 기계화를 해줘야 되고 복잡한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들도 마찬가지 그 절차를 단순화시키면서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기계화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작업을 안 하도록 해줘야 맞습니다. 그럼 배를 사서 그 무게가 많이 이렇게 변동되지 않는 한 그 배를 개조한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신고사항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 개조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우리 집 개조할 때도 무조건 뜰을 붙여놓고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그 개조 공사하기 전에 그 상대는 공개 승인 받고 해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배도 요거를 요렇게 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이 승인 받아야 돼요. 네. 그냥 내가 보는 배는 자기 좀 마음대로 많이 있는 거를 해놓기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어떤 부분을 선정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유리창의 색깔을 뭐 바꾼다 이런 정도는 승인 안 받아도 되는데 벽을 구조 자체를 변경한다고 하면 문을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문을 달겠다 승인 받아요. 여기가 그림을 하나 달겠다 그건 승인 안 받아도 되는 어떤 그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바깥에 뭐 페인팅 요란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잘 저기에 맞지.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자꾸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법도 좀 알아야 되고 또 허가사항이냐 또 개인에게 저당권이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니까 조금씩 우리가 이제 바다 관련된 법이라든지 뭐 다음에
조업할 때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느냐. 저 지금 그냥 가서 조업하는 것 같아도 조업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딱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면서 익숙해져 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거를 우리처럼 한 2년 안에 고기 잡는 것만 하면 거의 다 배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본 것 이외에 이제 본인이 좀 뭐 조업 규칙이라든지 사람을 몇 명 태워야 된다든지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강원도 동해안 쪽 배들 보면 대부분 99년 그러니까 선으로만 쫙 어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종업장도 워낙 비싸서 있고 같은 경우에 싼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거 수입을 해와도 우리나라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나라 일본에서 만들어서 검사받은 것을 검사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보면 고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국가 자체 넘어서 새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기존을 줄이고 되니까 그 가져오는 분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배가 오래되고 그러나 내가 배 한 대 있는데 임하고 한 대 더 가지겠다. 이걸 사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 신중하게 낫겠지. 타산해. 굉장히 좋거든요. 대신 요트가 보니까 일본 어선이 되게 좋아요. 예, 자연스럽게 뾰족한 게 개선시킨 어떤 그런 것들이 훨씬 저기 끝 방파제 가면은 그 일본 어선이 하나 세워놨는데 크기가 한 3, 40톤 정도. 그때 한 1년 넘게 사나가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가져왔으면 분명히 수입을 했을 텐데 수입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나라 검사받아야 뭔가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기에 승인을 받아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뭐 가져올 때 어떤 생각하고 가져와 보니까 이게 뭐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제 좀 딱 보면 일본 배요. 그래서 일본 선명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의 어떤 어선들도 보면은 중국이나 또 동남아시아 그런 쪽으로 막 가서 또 그날에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참 다양한데 지금 우리는 뭐 일본 어선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저 선박들이 이제 일본 뭐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의 요트 같은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중고 정도 된 부분들이 들어와 오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다 싶은 부분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일본은 그 요트가 몇 년 이상 쓰면은 폐선 내용 요소 다 쓰면 무조건 폐선한 거라는데 폐선 안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는 싸게 파는 거예요. 일본은 돈이 그렇게 돼요.